한국에 전개된다는 미국 작전이 그야말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색의 작계가 미국 말고도 일본하고도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다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서 한미동맹과 일본의 관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을 둘러싼 기밀들은 놀랍게도 트럼프 측근 인사들로 인해서 줄줄이 폭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턴은 미일 간의 밀실 외교와 한반도에 대해 조명했고, 밥 우드워드는 신간 경로를 통해서 2017년에 있었던 북한과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한국인들이 크게 놀랄만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정황들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최상위 지휘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것이 한국에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우드워드를 통해 그려집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지난 볼턴 회고록에서도 청와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번 우드워드 신간도 비슷하게 오역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 또는 미일 간의 과거로부터 다뤄졌던 한반도 전략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속내를 꾸준히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국 한반도 핵무기 80개 투하 전략.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14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떤 작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바로 이 5027 작전계획이 우드워드 신간에 나온 것입니다.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의 일부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017년 7월 4일 화성 1사를 발사하자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승인에 따라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전술미사일 발사를 명령했습니다. 미국은 김정은 지도부에 대한 경고를 보냈으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한반도의 핵무기 80개 투하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언급도 했습니다. 우드워드는 북미 간 긴장이 한껏 고조되던 2017년 말 당시 성당을 찾아 기도까지 했다는 매티스 장관의 고뇌를 상세히 풀어놓으면서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전쟁에 대한 계획은 마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네브래스카주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주의 깊게 연구 검토했다면서 이는 공격이 있을 때의 미국의 대응에 대한 것으로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작게 5027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 계획입니다. 2017년 당시에 작전계획 5027은 해킹으로 유출되어서 사실상 폐기된 바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것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드워드는 한반도에 80개 핵무기 동시 투하를 언급한 것이죠. 청와대는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 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 80개의 핵무기가 북한 땅에만 투하가 된다면 북한은 당연히 초투하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한국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비롯해서 추후에 북한과 통일 시 복구하는 데도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큰 문제가 아니며 사실이라면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드워드의 저서는 청와대에서 외국 언론의 저작물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미국이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핵무기 투하도 고려했냐는 점입니다. 우드워드 저서를 보면 당시 매티스 장관은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 2를 발사했을 때 좀 더 공격적 대응 수단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의 항구 하나를 실제로 폭격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했다고 우드워드는 전했습니다. 당시 매티스 장관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었으나 그런 결정이 자신의 제안에 달린 것으로 생각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 때문에 전쟁이 날 뻔했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트럼프가 전쟁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이 강대국들에 의해 마음대로 농락당하는 게 아니냐는 불쾌감과 동시에 자칫 급박하게 전쟁 모드로 전환 시 미국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변하게 될지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드워드의 저작물이라서 어느 정도 감안하여 구분은 해야겠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이 진행해온 미일 간의 작전을 비롯해 일본의 과거의 주장을 본다면 더욱 놀라워집니다. 두 번째, 일본, 한국의 자위대 파견과 핵무기 사용 주장.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우드워드의 자서전에만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이미 일본으로부터 오래전부터 나왔던 말이며 실제 미일 간의 북한 관련 작전으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미일 양국은 2002년에 개념 계획 등에 서명을 했는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계획안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미일 간의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서 일본이 미군 후방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한정지었는데 2002년에 5055 작전으로 인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발전된 것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한반도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북한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원조는 일본의 미스야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1965년에 일본에서 폭로되어 난리가 난 미스야 연구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어떻게 커버할지를 다룬 일본 내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뤄진 자위대 작전 중에 하나는 주일 미군과 자위대가 한반도에 투입이 되며 결국 일본은 이것을 토대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재진출한다는 계획을 완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5055 작전은 유효한데 이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미스야 작전과 동일한 맥락에서 미일 간의 한국을 전쟁터로 활용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핵무기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2017년 당시 북한에서 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는 우드워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 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전해집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미국의 전략 무기를 대거 집결시킨 바 있습니다. 2017년 11월경 항공모함 루스벨트호는 로널드 레이건호, 니미츠호와 함께 한반도 주변 연합훈련을 했는데 이는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고 해도 이례적으로 세 대가 동시에 훈련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의 한국 폭격을 고민했다고 말한 시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북한과 미국 간에 굉장히 다급한 전쟁의 위협이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부추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데 찬성하는 것은 일본으로 현재까지도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시오는 취소하고 상대방을 타격하는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었죠. 물론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은 잠재워야 하겠으나 한반도에 일본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적지 않은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데다가 만약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핵무기를 투하하거나 일본의 미스야원과 같이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하는 최악의 상황은 절대 펼쳐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북한이 ICBM 발사를 비롯해서 새로운 핵실험을 하며 트럼프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어떠한 국면으로 상황이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핵무기가 있다는 가정 아래 전쟁이 한번 나면 단시간 안에 마무리되는 작전이 가동되는 만큼 우발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 함께 급박한 작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해야 합니다. 한국 당국은 미국은 한국의 허가 없이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미국에 제안해온 5055 전략과 우드워드의 신간을 참고하면서 한국도 결국에는 자주국방에 힘쓰고 애초에 핵 억지력을 스스로 가져 타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사전에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다방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현무미사일이 전술핵급으로서 북한과의 핵전쟁을 애초에 저지시키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이며 국방비를 매년 늘려 자주국방을 도모하는 것이 결국에는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며 주변국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큰 효과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선 방향에 따라 북미 관계가 한반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일본에서 계속해서 아베 정권의 색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협력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레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코이케의 말 한마디에 일본 정치계와 도쿄올림픽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스가의 비상사태 선언도 코이케가 주도한 합동 기자회견에 떠밀려서 발령되었고 결국 도쿄올림픽 조직위 모리 회장도 코이케의 말 한마디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사퇴했습니다. 자민당은 코이케의 여론 정치에 휘둘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며 입으로만 비상사태라고 외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코이케가 거짓말을 잘하고 여론에 편승하는 생쇼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아베나 스가나 모리이든지 다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여성 정치인 코이케에게 휘둘리는 일본 소식입니다.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모리 회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코이케의 핵펀치 발언 때문입니다. 17일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측과의 4자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4자 회담의 핵심 참석자인 고이케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깜짝 발표를 한 것입니다. 개최 도시의 단체장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니 IOC 측에게도 충격이 된 것입니다. 고이케가 지금 4자 회담을 연다고 해서 도쿄올림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리의 여성 멸시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런 고이케의 4자 회담 불참 선언이 모리에게 최후의 일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고이케가 모리 회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여론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불참 선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이케는 모리 회장의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에 9일 자민당을 방문합니다. 니카이 간사장과 만나서 모리 회장의 발언은 유감이다 라며 언론의 발언 내용을 흘립니다. 그리고 11일 오후에 모리에게 전화가 왔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모든 관심이 고이케의 입에 쏠려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비상사태 선언과 도쿄올림픽이 일본 국민의 최고 관심사항인데도 제대로 된 의견도 밝히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스가와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고이케의 이런 원맨쇼에 아베는 무책임하고 스가는 무능력하고 모리는 철딱선이 없는 노인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이케와 모리의 불화는 이미 일본 정치계에서 유명합니다. 처음 2002년 고이케가 자민당에 입당하면서 모리 계파에 소속을 했지만 이후 고이케는 자기 마음대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2007년 고이케가 방위상을 할 때에는 사무차관을 마음대로 경질했는데 그때 모리는 고이케가 뒤에서 칼을 그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당 총재 선거에서 모리가 아소다로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고이케가 갑자기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표명하면서 뒤죽박죽 되었고요. 이후에도 고이케는 통제 불가능한 여성 정치인으로 자민당과 대적할 정도로 좌충우돌하며 모리, 아베, 아소다로, 스가까지 다 두들겨 패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이케와 모리 회장이 결정적으로 불화하게 된 계기는 도쿄올림픽의 마라톤과 경보 경기의 사포로 이전 결정 때문입니다. 2019년 10월 모리는 도쿄 도지사인 고이케와 전혀 의논하지 않고 IOC와 몰래 협의를 해서 깜짝 발표를 한 것입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고이케를 아예 배제하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개최 지역의 지자체장을 왕따시킨 거죠. 고이케는 이 발표를 듣자마자 더위가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더 추운 북방 영토로 옮기지 라고 비난했습니다. 더위만 생각하는 모리 회장은 생각이 짧은 돌대가리이다 라고 애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고이케의 이런 비난에 모리는 즉시 무책임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비난했고요. 초기에는 이렇게 계파 수장으로서 모리가 고이케를 꾸짖었지만 갈수록 고이케가 대들면서 정치적인 입지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고이케가 모리를 완전히 날려버린 것입니다. 고이케가 모리의 사퇴에 대해 신중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깔깔 웃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고이케 바람이 다시 시작되었다. 자민당은 고이케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경계하고 있다 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고이케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을 비난하면서 국민 여론 편에 서는 정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카이로 대학 수석 졸업이라는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입만 열면 여론에 편승하는 교묘한 발언만 하는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특히 C19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C19 확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이케는 모든 책임을 스가 내각에게 미루는 플립쇼를 계속하면서 성공적인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이케에게 완전 패배를 한 꼴에 아베나 스가나 모리도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잔머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모리의 잔머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리의 후임으로 가와부치 사부로 전 일본 축구협회 회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모리는 어제 오후에 자택으로 가와부치를 불러서 1시간가량 만나서 후임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와부치는 조직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가와부치는 모리 회장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간부는 보다 젊고 혁신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라며 난감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 언론에서는 83세 모리가 85세 가와부치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라는 기사가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모리는 가와부치를 회장으로 앉혀놓고 자신은 고문으로 있으면서 사실상의 실권을 휘두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모리 회장이 여성 멸시 발언으로 국내외에서 큰 비판을 받으면서 일본에는 왜 이런 노인들이 정치를 하고 회사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가 라는 비판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에는 왜 이런 80대 노인들이 조정하면서 실권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는가? 실현왕, 모리아와 같은 폭주 노인들은 오만하고 편협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일본 기업에도 모리아와 같은 노인들이 방치되어 있다.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이다. 라는 식의 제목으로 헛소리하는 노인들이 설치는 일본 사회는 문제이다. 라는 기사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83세 노인이 다시 85세 노인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것도 고문으로 있으면서 실권을 휘두르고 조정하겠다고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폭탄 돌리기 하는 식으로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누구도 도쿄올림픽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관중으로라도 라며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미룰 것인가로 일본 정치인들의 꼼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혐한 발언에는 아베 못지않게 약삭빠른 코이케가 결국 일본을 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모리를 쫓아낸 코이케에 자민당과 스가와 아베까지 긴장을 하고 있다니 팝콘 각이네요.